16강 20대 한국 대선은 어디로? 전 세계가 한국 대선을 지켜보고 있다. 영국 선데이 타임스는 2월 13일 한국 대선 캠페인을 한면으로 K-팝, 오스카상 수상, 드라마 오징어 게임까지 전 세계를 강타한 문화수출국이지만 지금 서울에서는 영화 기생충보다 더 생생하게 엘리트들의 추잡한 면모, 시리 사이드를 보여주는 쇼가 벌어지고 있고 비호감 후보들의 선거에 후보 부인들도 끌어들어갔다고 소개하고 있다. 거기다가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및 과잉 의전 논란, 언론인을 감옥에 보내겠다는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의 발언 논란을 소개하며 두 후보들 본인뿐만 아니라 아내들도 최근의 논란에 사과하면서 중요한 국내외 사안에 대한 토론 대신 부패와 부정, 샤머니즘, 언론인에 대한 위협과 속임수가 선거를 삼키고 있는 소용돌이에 들어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20대 한국 대선, 즉 새로 당선되는 대통령이 세계 12위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을 자유벨트의 전략적 요충지로 남게 하느냐, 친중국가로 전략하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산불정책 고수냐, 사드 추가 매치냐, 그것이 바로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할 양자택일의 문제가 되었다. 무엇을 말하나 2022년 3월 9일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는 대외적으로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에 휩싸여 정체하고 냉전 종식과 함께 형성된 미국 중심의 일국 체제 국제 질서에 대항하는 러시아, 중국의 권위주의형 독재 체제 구축 가운데 북한의 위협은 날로 심해지고 있다는 말이다. 과거 20세기 동아시아 제국의 역사에서 친중은 죽음의 길이었고 반중은 생명의 길을 알리고 있다. 현재 중국은 겉으로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주장해 왔지만 중국의 목표는 미군 철수 후 한반도 전체를 영구 중립국으로 통일시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남북한을 대충 뒤섞어서 친중지대로 삼겠다는 속셈이다. 이것이 허황된 중국의 일방적인 패권야욕 같지만 한국의 친중 정권이 들어서서 북한과 손을 잡고 우리 민족끼리를 외친다면 그 중국몽이 실현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다만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오늘날 국제정치의 현실은 결코 중국 측에 유리하지 않다는 점이다.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중화대륙이 국제적 반중 벨트에 둘러싸여 있는 형국이다. 2022년 현재 전 세계는 반중을 넘어 억중, 비중의 군사, 외교 전략을 펼치고 있다. 한국의 차기 정권은 미국, 일본, 타이완, 호주, 인도, 베트남, 영국으로 이어지는 인도태평양 안보협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산불정책이냐, 사드 추가 배치냐, 외교 문명이 아니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간단한 문제다. 대내적으로 국민의 삶이 황폐화하고 경제적으로 침체해 있는 가운데 어느 때보다 새 지도자의 국가관, 안보관이 요구되는 시점이고 무엇보다도
민주적 가치관이 절실한 시점이어서 새 대통령은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역사적 사명감과 미래지향적 비전과 철학을 제시하면서 대한민국을 풍요롭게 이끄는 점을 제시해야 한다. 새로 선출될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은 70년 민주국가 성장 과정에서 잘한 정책은 계승하고 잘못 정책 방향을 이끌어온 정권의 방향 전환을 천명하여 코로나 이후 산적한 대내외적 문제의 바른 방향을 제시하면서 통일한국을 향해 대한민국 국민을 이끄는 선진국 지도자를 기대하면서 이 강의를 국난의 방관자가 아닌 필자로 무료 미국 상장에 오른 유대미에 미국 패사디나에서 2월 말 대선 전에 올린다. 이 강의에서 필자가 주목하는 관전 포인트는 대통령은 어떤 자리이며 문정부의 평가는 무엇이며 후보를 뽑는 대한민국 유권자 국민은 어떤 후보를 어떤 척도로 2월 17일 기준 20일 남은 국민의 시간에서 9개의 변수를 긍정과 부정 기준으로 어느 후보가 긍정적인 점수가 많나를 수강자들이 판단하도록 초점을 맞췄다. 종합적으로 유권자 국민은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현 세대와 미래 세대에 희망을 주며 후진된 정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고 새 대통령이 올바른 방향에서 통일한국을 향해 전진할 수 있다고 본다. 이 강의의 제1부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 문정부의 평가, 대한민국의 유권자 국민이 보는 각 후보의 자질과 경력 및 지도자 스타일을 다루고 제2부에서 유권자 국민이 각 후보들을 바라보는 9개의 변수를 제시하여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지도자 감을 참고하라고 제시하고 결론을 맺고자 한다. 제1부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어떤 자리인가? 대통령은 한 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공직에 해당한다. 그러한 이유로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 본인은 물론 가족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고 투명한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대통령의 성품과 자질, 가치관과 도덕성, 삶의 철학과 더불어 전문 영역도 중요한 덕목이다.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물론 한 센텐스로 요약되어 기억되어야 한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가장 위대한 The Greatest 란 수식어가 따라붙는 대통령은 노예 해방 대통령은 에브라함 링컨, 2차 대전 승리는 프랭클린 D. 루즈벨트, 한국도 마찬가지로 국부 건국 대통령 하면 이승만, 대한민국 설계자 부국 대통령 박정희, 민주화 첫 대통령 노태우, 민주화 하면 김대중이다. 한국형 좌파, 진보 문재인 정부의 평가는 한미동맹을 무너뜨린 대통령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디지털 시대에 요구되는 20대 대통령 선거를 다루고자 한다. 2022년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우리 정치권의 비상식적 현상을 보는 국민은 혼란스럽고 짜증이 난다.
요즘 같은 대통령 선거 때는 더욱 그렇다. 서울에 온갖 똑똑하고 말 잘하는 사람들이 뒤에 엉켜 전출하는 선거판은 말 그대로 각본 없는 연극이라고 할 수 있다. 반전의 속도감이 장난이 아니다. 공신력을 이유로 장외 취급을 받던 인터넷 방송과 이른바 메이저의 경계는 무너지고 있다. 기성 언론인으로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겠으나 너도 나도 유튜버인 한국의 언론 지형은 바꾸고 있다. 지금 녹취록 전국이다. 한국은 상대방 동의 없는 도둑 녹음도 대화 당사자가 했다면 합법인 사회다. 녹음기가 비수가 될 수 있다. 대통령 후보나 그 부인하고 예외가 아니다. 눈에는 눈, 녹취에는 녹취록 대응에 나선 것이 지금 한국의 대선판이다. 여당 후보의 녹취 내용은 이미 알려진 것들이다. 하지만 육성으로 듣게 되면 그 파괴력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다.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이 사람은 아니야 라고 고개를 저을 수 있다. 야당 후보의 쌩얼은 처음이다. 내용을 두고는 한 방이 없었네, 있었네, 설왕설래지만 분명한 한 가지 분별력은 문제가 낼 수 없다. 그 인터넷 기자를 언제 알았다고 누님 동생에 가며 할 말 안 할 말마다 다 털어놓았는지 대통령 부인 후보의 덕목을 떠나 마치 강남스타일의 현실 인식과 판단은 걱정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없다. 무엇을 말하나 한국의 비상식적 현상은 마치 흥미롭고 박진감 넘치는 정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 혼란스럽고 짜증이 난다는 것이다. 선거란 언제나 어려운 선택이다. 정치인 컨설턴 아버지로 불리는 조셉 나폴리탄은 선거는 과학이라고 했다. 또한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과거, 현재, 미래 등을 종합해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선거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과거 후보 단일화의 대표적인 예는 이회창 학습 효과다. 연대 세력을 좁히는 뺄셈 정치에는 덧셈 정치를 이길 수 없다는 의미다. 여기에 이회창 후보는 가족 의혹 등의 악재도 겹쳤다. 선거 전문가들은 대결 구도를 결정하는 연대가 선거의 최대 변수라고 하면서 역대 대선에서 뭉치면 이기고 흩어지면 진다고 지적한다. 현재 안개 속 판세인 20대 대선의 결론은 정권 교체일까? 정권 재창출일까다. 현재 문정부가 그동안 바른 방향에서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왔다고 보면 정권 재창출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정권 교체가 됐는데 국민 여론의 다수는 정권 교체에 무게를 두고 있다. 문정부의 평가. 문정권 5년 동안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어 국민들 간의 신뢰 연결은 끊어졌고 청와대와 취임사의 선언과 오늘의 결과는 판이해졌고 약속이 지켜진 것은 무엇인가를 의심한다.
또 정권 실세들이 연루된 각종 비리에 무능한 부동산 전세까지 더하면 가히 폭거라 할 만하다. 지도자의 정직성 상실은 사회의 진실성 붕괴로 이어져 지금은 정당에 관여하지 않은 국민들도 대통령의 지시와 요청에 신뢰를 갖지 않은 상황이라고 총평을 내린다. 왜 이런 평가를 내리나? 문 정권은 광화문을 수놓은 촛불, 탄핵 수순을 거쳐 출범하면서 적폐 청산과 통합을 약속했지만 그 반대로 혼란과 분란, 갈등의 심화로 점철했다. 이 정권은 대한민국을 출생부터 부정하고 깎아내린 이산정부이고 집권 내내 대한민국을 해방 후 공간으로 끌고 가 분열시켜 소득 양극화, 아파트값 폭등, 세금 문제, 코로나 방역 실패 등으로 국민의 삶은 피폐해졌다. 이 정권에 관통하는 시대정신은 내로남불과 정치적 편향성, 부족주의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중 포퓰리즘에다가 부족주의 특유의 감성팔이로 180석의 거대 입법 폭주, 사법개혁이란 이름으로 공수처를 설치하여 검찰과 사법부를 무력화시켰다. 대장동도 청와대의 선거 개입을, 원전 폐기, 국정농단 모두 은폐하는 조직적 시스템도 완성했다. 거기다가 임기 말까지 실체도 모연하고 국민적 합의도 없는 북한과의 종전선언에 공을 들이고 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안보 위협을 하든 말든 한사코 김정은을 끼고 도는 것이 문정권의 안보이고 정책이다. 집권 내내 시대착오적인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중국을 방문해 6.25 종전선언을 발표한다는 나홀로 망상도 포함된다. 무엇을 말하나? 대한민국이 70여 년에 이룬 성장과 힘을 바탕으로 새롭게 정비에 도약할 기회를 맞았으나 문 정권은 한국의 세계사적 위상과 문명사적 사명을 파악하지 못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왔다는 말이다. 한국은 세계적 자유와 야만, 투쟁의 전처국가로 세계사적 위상은 식민지 국가를 경험한 신흥국가들 중 제2차 대전 후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된 나라다.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아시아 개발도상 국가들이 본보기를 삼는 정치적으로 자유, 민주, 인권을 바탕으로 모범적인 모델 국가다. 반면에 한국의 문명사적 사명은 지도상으로 보면 작은 나라지만 유레시아 대륙과 관계에서는 작은 거인이다. 우리 주변 대륙은 중국, 러시아 등 온통 독재 전체주의 국가들로 한국은 세계사적 의미를 갖는 자유와 야만이란 투쟁의 최일선에 서 있는 전초 국가로 전체주의를 바꾸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있다. 반대로 한국이 무너지면 대륙 전체가 전체주의화된다. 한국의 운명은 한국만이 아니라 인류의 것이기도 한 것이다.
이런 잘못된 방향에서 문정부의 공이 있다면 국민에게 국가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기회를 주고 국가의 고마움을 깨닫게 해준 점이다. 지휘관, 국가관, 지도자는 만들고 일으키는 사람이 한다는 것도 알게 해준 점이다. 신축은커녕 리모델링 할 실력이 없으면서 있는 것조차 허물고 재정을 파탄내는 사람과 동거는 상식적으로 짧을수록 좋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정부에 이어 뭔지 모르겠지만 합니다를 모토로 내세운 이재명 후보의 대한민국은 없다고 볼 수 있다. 다른 말이 아니다. 반문명의 암흑에서 또 정치적 삼사류 국가에서 탈출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왜 삼사류 정치냐 하면 조금만 불리하다 싶으면 무조건 침묵으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보여주고 그를 둘러싼 운동권 카르텔 출신 정치인은 마치 주식 투자자들처럼 오직 자기들의 정치적 자산 가치 변동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 이 말도 안 되는 삼사류 정치는 곳곳에 폐해를 일으키고 지난 5년 내내 불론 중국몽 창가에 평화 프로세스 타령, 그 끝은 김정은 체제의 이딴 도발에 국제적 고립을 안겼다.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의 불운한 수장은 문재인 대통령 한 명으로 족하다. 이번 선거는 그 정부가 다시 집권하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선거이다. 제2의 문정권이 탄생하는 경우 아마도 대한민국 존재의 이유는 사라지고 말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어떤 결정을 할까 기대보다 초조감도 생긴다. 국민 유권자는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인과 달리 자신과 가족뿐만 아니라 후손과 나라를 위해 생각하면서 한국 기업이 글로벌 시대의 초인류가 되듯이 투표해야 한다. 짜증나는 비상식이 지배하는 혼탁한 선거 정국이지만 국민은 이성을 잃지 말고 상식적 판단을 미래 세대를 위해 해야 한다. 2022년 대선 이후에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희망 속에 불안감을 숨길 수는 없다. 달콤한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속이려는 비상식적 선거 전략이 난무하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은 나라가 어려울 때 언제나 올바른 선택을 해왔다. 지금처럼 나라가 흥망성쇠의 갈림길에 서 있는 위기 상황에서 국민은 반드시 또 한 번 위대한 구국의 선택을 하리라고 믿는다. 이번 선거는 과거 선거와 달리 유권자의 민심을 미려 살펴볼 수 있는 새로운 정치 플랫폼이 등장해서 시대의 변화에 적응해서 각 후보들의 정치 플랫폼도 들여다보고 비교, 분석해서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 국민의힘 윤석열 공약 위키, AI가 이용자 질문 읽고 답해줘와 더불어 이재명 플러스와 후보와의 직접 소통, 이용자 의견 정책을 포함한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만든 플랫폼 청년의 꿈도 20대, 30대 청년 정치 소통 플랫폼으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필자는 현명한 유권자들이
2월 17일로 20일 남은 국민의 판단 시간에 아래와 같은 잣대를 각 후보에게 들이대고 판단하기를 제언한다. 첫째로 각 당의 후보자들의 5년 임기를 채우는 자질과 경력, 지도자 스타일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그들의 주된 선거 공약과 정치 비전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둘째로 각 후보에게 앞가지 변수를 적용해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셋째로 새 대통령이 되는 자격 여부를 유권자들이 느끼는 감으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의 9개 중 몇 개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나를 계산하면서 투표장에 가기를 권면한다. 첫째로 기호 1번 이재명 후보부터 시작하자. 이 후보는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유능한 대통령 이미지를 부각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 후보가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낸 뒤 다소 거칠게 살아온 점이 있다 해도 그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통해 보여준 정치 행태는 그가 권력을 잡았을 때 걱정하게 한다. 왜? 이 후보는 2017년 대선 전에 내놓은 자서전 이재명은 합니다의 첫 문장이 나는 겁이 없다다. 그의 대선 도전 이유를 이재명은 분노 때문이라고 했다. 그의 분노 근원은 정경유착이라며 민주주의를 망치는 부정부패의 꼬리를 잡아 대한민국에서 몸통이라 의수되는 자들을 뒤흔들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이 생각 역시 진화하지 않은 것 같다. 이재명 자신이 설계했다고 밝힌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을 부패 기득권과의 최후 대첩이라고 거꾸로 재빨리 규정한 것을 보면 그의 의식구조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외에도 야당 기득권 세력의 음모라는 편가르기,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적반하장, 가짜뉴스, 뉴스는 가짜가 아니므로 가짜 소식에 맞는 말이라는 언론의 탓, 폐륜을 묻는데 친인척 비리는 없지 않느냐는 둘러치기, 한전 직원 뇌물에 대통령이 사퇴하느냐는 궤변, 마음에 안 든다고 중간에 인터뷰를 끊어버리는 발끈함을 보면 알 수 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이 후보의 도덕성과 비정상의 정치 행태에 눈을 감는 문정부는 퇴임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일종의 공생관계와 같이 죽자 살자의 관계라고 볼 수 있다. 성격과 삶을 쓴 김창훈 서울 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이재명의 성격을 외형적 감각형으로 봤다. 성과가 뛰어나고 인구 응변에 능하지만 직관과 감정 부분이 열등해 옳고 그름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이 없는 사람은 정치 지도자로 적합하지 않다고도 했다. 겁없는 이재명은 문재인과 철저하고도 신속한 수사 지시에도 눈도 깜짝하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자신이 성남시장으로 있던 2015년
5월 대장동 사업 협약서 작성 과정에서 민간업체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됐다는 게 사태의 핵심이다. 그런데도 이재명의 성과만 강조하는 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옳고 그름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지거나 뻔뻔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낙연 전 대표 캠프 공보단장이었던 정운현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21일 돌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윤 후보를 돕는 것은 바로 차악을 선택한 셈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도덕성과 개혁성을 겸비한 진보 진영에 내놓으라 하는 명망가들이 정과사범, 폐륜 대장동 거짓말로 상징되는 즉 지도자로서 치명적인 결함을 가진 이 후보를 지지하는 형태를 자기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이 후보의 약점을 지적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마이클 브레이크 미국 워싱턴대 교수는 복잡한 개인사로 인해 언행이 거칠 수도 있다. 그러나 윤리적 가치를 가볍게 하는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도 흔들어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므로 유권자들은 명심해야 할 관전 포인트다. 무엇을 말하나 역량면에서 이 후보는 두뇌 회전이 빠르고 순발력이 있는 제너리스트다. 자질로 볼 때 대장동도 그렇고 가족사, 형수욕설에서 나타난 공격성 기질이 약점이다. 리더십 스타일은 이 후보는 정책 하나하나를 챙기는 수백만 원 결제까지 직접 사인하는 만기 칠남형이다. 코로나 이후 이 시대의 대통령에 적합한 역량, 자질이 어느 쪽인지 판단은 유권자의 몫이다. 앞으로 남은 17일 대선의 가도에 놓인 높은 장애물들을 이 후보가 의원이 대처할 대통령 깜냥이 되는지 유권자들이 꼼꼼히 살피는 과정이 관전 포인트다. 한국갤럽이 지난 1월 2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재인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2%였지만 이 후보 지지율은 35%다. 문재인 임기 말 40%대를 유지하는 반면 이 후보는 30% 박스권에 있다. 이 후보는 친문 후보가 아닌데다 욕설, 녹취 파일 등 비호감 요인이 여전해 문재인 지지자들이 이 후보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의 숙제는 문 지지자들의 20대와 30대 여성을 민주당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기호 2번 윤석열을 들여다보자. 윤 후보는 문정권에서 버림받은 공직자로 야권 대선 후보로 추대받는 상상할 수 없는 후보이며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후보까지 합세한 원팀 기류를 타고 정권 심판론의 속도를 내고 있다. 그는 전직 검찰총장으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도왔고 공격적인 반부패 검사로 그의 공약에는 규제 완화와 북한에 더 강경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윤 후보가 혜성같이 나타난 것은 정치에는 초년생이고
검사 신분으로 문정부가 키워준 사람으로 검사 출신으로 재임하는 동안 모든 권력을 장악한 좌파들이 전방위로 하루 24시간 일순의 틈도 주지 않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겁박하고 몰아대며 탄핵을 시도했던 그 장면들을 목도했다. 한국 국민은 무엇을 윤 후보에게서 보았나? 이 곰 같은 사내는 묵묵히 그 공격들을 다 버텨냈고 결국 장렬한 전투 과정을 보면서 대통령감을 느낀 것이다. 이 말은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 현재 국가 침몰의 위기가 닥칠 때까지 윤석열이란 인물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보수의 그 누구도 이러한 의지와 투지와 전생애를 건 투쟁을 펼쳐 보인 사례가 없다. 보수 우파 정치인은 오로지 보신주의의 계산만 하고 성난곰처럼 싸우는 윤석열을 시기했던 점을 유권자 국민은 보았다. 거기다가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는 지도자감을 본 것이다. 그가 치르고 있는 이 장엄한 전쟁을 지켜보면서 그의 말투에서 그의 행동에서 촌스러움을 보며 그의 눈빛에서는 의외로 샤이한 기색도 발견하며 그의 논리에서 디테일이 결여되어 묘함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의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핏빛 단심도 보면서 그가 시작한 권력자인 좌파들의 식도소로 넘어가고 있는 대한민국 지키기 전쟁에 응원하지 않을 수 없는 심정을 느낀 것이다. 그래서 그는 강력한 정권 심판 여론을 등에 업고 제1야당 대선 주자로 선출됐지만 정권 교체 역할 온종일 흡수하지 못하고 본인의 자질 논란과 부부의 무속 의존 의혹 등이 그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번 대선은 역대 최악의 비호감 대결이라는 평가가 많다. 역량면에서는 윤 후보는 우직하게 외길을 걸어온 스페셜리스트다. 자질로 볼 때 윤 후보는 손바닥 왕자도 드러난 허탕 기질과 처가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각 진영에 포위된 것이 약점이다. 리더십 스타일도 윤 후보는 부하에게 권한을 넘겨주고 책임을 떠안는 형님형이다. 윤 후보는 시대 변화의 물결을 정확히 읽고 큰 틀의 미래 비전, 정제된 메시지와 정교한 공약, 창의적이면서 안정된 리더십을 보여주며 중도층과 20, 30대 젊은 층의 지지를 얻어내야 정권교체가 가능해질 것이다. 정권교체 여정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후보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단일화 전략도 심사숙고해야 한다. 야권으로선 이제 윤석열의 시간이다. 윤 후보는 정권 교체가 나의 존재 이유라고 했다. 존재 이유를 입증하기 위해선 훨씬 진지한 태도와 구체적인 정책으로 국민에게 다가가야 한다. 특히 유권자들이 꼼꼼히 살필 관전 포인트는 남은 대선 기간 동안 윤 후보가 속칭 감을 요즘 젊은 청년들이 하는 말로는 느낌적 느낌으로 대통령 감을 마음속으로 느껴서 투표로 연결시키는 하다. 또 국가 비전 제시 없는 정권교체 외침은 공허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결국 정권교체 여론과 본인의 지지율 간극을 좁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숙제이다. 대선을 19일 앞두고 실시한 한국갤럽 대선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가 석 달 만에 40%대를 돌파하며 이 후보와의 격차를 오차범위 밖으로 벌린 것으로 18일 나타났다. 기호 4번 안철수 후보를 들여다보자. 안 후보는 소프트웨어 거물이자 전직 의사이며 분열적인 정치로 좌절하는 유권자들에게 중도적 후보로 자신의 위상을 설정하면서 부민 강국이라는 비전 제시에 주력하고 있다. 대선 3수인 안 후보의 과거와 현재를 보자. 과거의 안 후보는 첫 번째 실패로 야권 대선 후보 문재인을 만들어줬고 두 번째 실패로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켰다. 그는 문재인에게 양보한 게 가장 후회스럽다고도 했다. 그는 좀처럼 다른 사람을 직설적으로 욕하지 않지만 예외가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제 와서 문정권 심판은 그의 정치 구호가 됐다. 대통령은 나 홀로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그는 지난 10년간 자기 편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고 정치적 동지도 세력도 별로 없다. 그의 한계는 집토끼가 없다는 점이다. 이 점이 그의 강점이자 약점이다. 김종필만 해도 세력이 있어서 같이 일할 동지가 있고 자원을 나눌 동지가 있었는데 안철수는 없다. 단일화를 해서라도 챙겨줘야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 본인 계산에 따르겠지만 단일화를 안 해주면 정권교체가 안 됐을 때 그에게는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다. 단일 때도 합당을 하지 않고 정권교체를 위한 단일화만 해줄 것이다. 집권하려면 경쟁 세력까지 끌어안고 외연을 넓혀야 한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은 3당 합당과 DJP 연합 후보 단일화의 길을 걸었다. 지금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이 55%를 넘는다. 문정부가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 민생을 바로 세워달라고 한다. 안 후보도 정권 교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고 지금 그 키를 본인이 쥐고 있다. 지금 여당은 분열되지 않았고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30% 박스 안에 갇혀 있다. 안 후보는 애매한 새정치 대신 구체적인 정책을 얘기하고 말투는 한결 자연스러워졌다. 토론 때 떨림도 줄고 감정 조절도 좋아졌다. 과거 실패에 대해선 부족했다고 인정한다. 정치적 강단도 생겨 간철수란 별명도 회석됐다. 인터뷰 때면 미래 비전과 경제 민생 공약을 꿰다. 4차 산업혁명과 IT, 미래 먹거리 정책은 전문가 수준이다. 본인이나 가족 관련 의혹도 거의 없다. 다른 후보들이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할 때 그는 연금 노동 계획을 말한다.
안철수를 새로 봤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내분을 봉합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지지율도 반등하고 있다. 여당에 유리한 3자 구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윤 후보 측도 안 후보와 손잡지 않으면 대선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을 안다. 조만간 단일화 파도가 몰아닥칠 것이다. 단순히 누가 이기고 지느냐 게임이 아니라 야권 전체의 생존, 국가의 미래가 달린 문제다. 자리 나눠 먹기 식의 공동정부가 아니라 야권의 체질을 바꾸고 미래 비전을 새로 만드는 융합과 변혁의 과정이어야 한다. 안철수는 꾸준히 우클릭했고 국민의힘이 가져가야 될 정권 심판표를 자기로 가져가겠다는 포지션이다. 그래서 윤 후보와의 단일화는 힘들 것이라고 한다. 안 후보는 기득권 양당 정치를 바로잡겠다고 여러 번 주장했으나 그 틀을 깨는 참신한 비전과 정책은 아직까지 보여주지 못했다. 무엇을 말하나 여야 주요 후보와 다른 제3의 후보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지지 강도가 약하다. 이걸 주도해 이뤄내면 국민 다수는 박수를 보낼 것이다. 하지만 실기한다면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가 세 번째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국민은 바라고 있다. 기호 3번 심상정 후보를 분석해보자.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노동운동가로 진보 소수당의 후보로 유일한 여성 후보다. 다만 그는 모든 여론조사에서 한 자릿수 지지율에 머물러 있다. 현재 그는 지워진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노동, 복지, 행보에 주력하고 있다. 정계 입문 이전에는 노동운동가로 활동하였고 이후 정계에 입문해 제17대, 19대부터 21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본관은 청송이며 경기도 파주 출생이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초선을 역임하였고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 민주노동당 경선에서 아깝게 권영길 후보에 밀려 제2위로 낙선하였으나 2008년 민주노동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냈다. 이후에 진보 신당을 창당하여 노회찬 등과 진보 신당 공동대표를 맡았다. 또 이정희, 유시민 등과 통합진보당을 창당하여 통합진보당의 공동대표를 지냈으나 부정 경선 사건이 발생한 이후 통합진보당을 탈당해 정의당의 창당에 참여했다.